네, 대통령 선거가 5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특히 내일인 5일부터 시작되는 법무부 국감에서는요, 고발사주 의혹, 그다음에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 간의 난타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고발사주 의혹을 한번 중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공수처로 검찰에서 사건을 모두 이첩시키기도 했죠. 고발사주 의혹을 특종 보도했던 뉴스버스의 전혁수 기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동 기자 편집장이 처음으로 언론에 저희들이랑 인터뷰를 해주셔가지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쭉 이제 다른 언론에도 인터뷰를 하셨는데 오늘은 직접 기사를 조성은 씨, 이미 이름 다 나왔으니까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 최초로 접촉을 하셨고, 그리고 기사를 메인 기사를 직접 쓰셨죠. 해설 기사는 윤진희 기자나 이진동 기자가 또 계속해서 쓰셨던 것 같고요. 자, 먼저 전혁수 기자, 일단 고발사주 특종 기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한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이전에는 미디어스, 그다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쭉 근무를 하셨네요. 뉴스버스가 이제 새로 창간을 해서. 네네. 예, 그 이전에도 다른 언론사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예. 원래 뉴스버스가 이제 탐사 보도 전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보니까 굉장히 무슨 문화와 관련된 거라든지 정치 평론이라든지 굉장히 필지는 다양하던데, 그럼 이전에도 우리 전혁수 기자는 탐사 보도를 주로 하셨던 건가요? 예, 제가 이제 서울경제TV 있을 때도 이제 부서는 다른 부서 소속으로 있었는데 회사 내부에서 이제 역할이 기획 취재 탐사보도 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작년 4월, 5월 이때는 윤건영 의원 차명계좌 사건 취재해서 여당으로부터 많은 공격 당하신 바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 유시민 전 장관 관련해서는 검찰이 관련 사진을 이철 씨와의 관계에서 신라젠 쪽인가요? 예.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사건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죠. 예,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사건에서 본인이 검찰 측에서 제공한 사진이 아니라 우리 전혁수 기자가 직접 발굴한 사진이다, 이렇게 논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사실 논쟁거리가 아니고요. 팩트의 문제니까. 이거는 팩트니까. 네네. 제가 그 사건은 원래 15년 사건인데 제가 뒤늦게 취재하다가 제가 2019년 1월 달에 이제 고향 내려가는 길에 찾은 사진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촉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몇 년 전 거라도 다 자료를 모아놨다가 탐사 보도를 하실 때 딱 끄집어내는, 과거에 있었던 자료들을 딱 끄집어내서 현재 과거의 조각과 현재의 맥락을 딱 이어붙여서 하나의 사건으로 탐사를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것 같아요. 사실 약간 감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 사건 피해자분들을 좀 만나갖고, 예, 이제 지금도 사기가 ING다. 라는 제보를 이제 추가로 받은 상태에서 이제 추가 취재를 하고 피해자분들 만나다 보니까 여러 자료도 받을 수 있었고, 예, 그런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발사주 특종을 하시기 전에는 오히려 여권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따가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겠어요. 윤건영 차명계좌 사건을 할 때는 이해찬 대표께서 콕 집어서 검은 그림자라고 이제 지칭하셨던 게 저와 이제 그 사건 제보자였죠. 그렇구나. 근데 이제 지금은 윤석열 후보 측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난타를 당하고 계신 것 같아서. 사실은 근데 이게 기자 일이 누구 한쪽 편 들어주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취재를 해서 사실관계가 맞으면은 맞는 대로 보도하고 이게 기사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걸 이제 취재하고 기사 쓰고 더 알아보고 이제 그렇게 검증하는 게 저희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주로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인터넷 언론 메이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특히 조성은 씨도 그렇고 우리 뉴스버스의 전혁수 기자나 이진동 편집장, 뉴스버스라는 매체 자체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에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계셔서 메신저로서의 신뢰성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예. 네네네. 자, 본격적으로 사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조성은 씨와의 식사 자리에서 관련 문건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취재를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보자마자 이거 취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경위라는 게 딱히 할 게 없는 게 네. 6월 달에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6월만 언제였던 것 같은데 여의도에서 이제 조성은 씨를 만나서 네. 같이 밥을 먹고 네. 커피를 마시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텔레그램 방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저도 이렇게 같이 올리면서 이렇게 봤고 네. 근데 이제 조성은 씨가 이게 검찰에서 써서 준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 증거가 없잖아요. 네네. 텔레그램밖에. 예, 텔레그램밖에 증거가 없었고 그때 당시 손준성 보내면 제가 못 본 거예요. 아, 누가 보내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조성은 씨한테 이거 기사 못 쓴다. 네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너가 다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때는. 네네. 예. 하다가 이제 7월 21일 날 조성은 씨가 이제 이 얘기를 다시 꺼내면서 캡처 파일을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네네. 이제 그러면 이제 텍스트가 이제 나와 있으니까 자세하게 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손준성 보냄이 이제 눈에 띈 거죠. 그렇죠. 예, 그거를 보고 찾아보고 손준성이 누군가를 찾아보니 그렇죠. 법조인물 대관에 보면 딱 한 명밖에 없더라. 예, 그래서 제가 조성은 씨한테 그 전화를 했어요. 네. 그 조성은 씨 말이 맞는 것 같다. 네네. 라고 하면서 본인도 몰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러면 내 말이 맞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도 전부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은 씨와 우리 전혁수 기자가 나눴던 대화 녹취 파일. 녹음 파일은 아직 제출 안 했고 네. 카카오톡 메시지를 다 카카오톡 제출했어요. 메시지를 다 제출하셨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증거는 대부분 다 지금 검찰 쪽에 아니면 공수처 쪽에? 어차피 공수처로 다 넘어가긴 했습니다. 이미 증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제출하는 것보다 네. 조성은 씨가 이제 직접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네. 조성은 씨가 제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사실 보도를 결정하기까지도 굉장히 힘드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유력한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사실 그건 아니고요. 그렇진 않아요. 당연히 보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은 전혀 없었고. 자, 그러면은 이 부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보도를 하는 데까지는 별 고민이 없었다. 당연히 사실이니까 취재가 충실했느냐의 문제였을 뿐이다. 그랬을 거고. 자, 그다음에 보도 이후에 나왔던 윤석열 캠프 측이나 또는 다른 언론에서 전혁수 기자와 뉴스버스에 대해서 공격했던 논리 중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라고 생각되는 거가 어느 거였어요? 어떤 비판 내지는 비난? 예. 일단은 허위 사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네네. 뭐 그런 거였죠. 이제 뭐 제보를 사주했다. 그렇죠. 라는 얘기가 이제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혁수 기자가 조성은 씨를 꼬드겼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뭐 제가 꼬드겼다는 게 아니라 뭐 네. 박지원 원장이 또 사주했다. 이제, 사주를 해서 뭐 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타임라인, 그러니까 시기가 하나도 안 맞거든요. 어떻게 안 맞죠? 일단 저희는 자료를 7월 21일 날 일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성은 씨가 사실은 이 보도를 최종적으로는 내고 싶지 않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캡처 파일 5장을 받았는데 그 5장에는 보도에 필요한 자료가 웬만한 건 다 들어 있습니다. 네네. 다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손준성 보내면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같이 이제 눌러보고 네. 방도 넘겨놓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갖고 우리는 보도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네. 근데 조성은 씨는 그 이후에 이제 박지원 원장을 만난 거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끼어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어요. 타임라인상 네. 박지원 원장이 이 보도에 끼어들 틈이 없다, 여지가 네네네. 없다. 그렇죠. 타임라인상. 그러면은 보도할 때까지도 조성은 씨는 보도에 찬성하지 않았었던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맞아요. 보도를 한 이후에 조성은 씨는 굉장히 그럼 불쾌했을 수도 있겠어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8월 말쯤에 제가 조성은 씨를 설득하려고 몇 번을 이제 찾아가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런 과정에서 조성은 씨가 어느 정도까지 반대를 했냐 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한다고 하면 내가 이 자료를 들고 김웅 의원을 찾아가서 상의해서 말을 맞추면 너희가 어쩔 거냐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정도로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이제 9월 1일 날 김웅 의원 반론 취재를 한 차례 마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도를 사실 통보를 한 거죠. 네.
통보를 했더니 그러면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고발장 내용을 좀 구술로 이제 저희한테 전달을 좀 네. 해주게 된 겁니다. 네네네. 예. 자, 그러면 김웅 의원에 대해서 1차 그 취재를 한 거를 고의로 누락했다라는 공격도 있었어요. 비판도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녹음 파일을 틀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보도는 할 수 있는데 틀어드리기 어려우신가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어요 그날. 네, 그러니까 말을 막 더듬으실 정도로. 뭐 당시에 네. 술이 취해서 기차 타고 올라오는 중이라서 통화가 어려웠다. 김웅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것도 사실이고요. 아, 그것도 사실이고. 그것도 사실이고 그날 이제 김웅 의원이 대구에서 뭐 노총 사람들을 좀 만난다고 내려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제 전화를 받았고 이제 저희가 질문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셨던 것 같고 기억이 안 난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다음 날에 다시 전화를 해서 재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처음 두 번째 통화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논리를 만들어서 이거 공익제보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나올 정도로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반론을 저희가 실은 겁니다. 이 조성은 씨가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배려받은 날짜 박지원 원장과 이야기하고 또 이 그 전혁수 기자님이랑 뉴스버스 쪽이랑 얘기하면서 배려받은 날짜와 달랐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배려받은 날짜라고 하는 것이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가 어떤 일종의 모의를 하고 그다음에 뉴스버스 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원래는 보도하기로 한 날짜가 따로 있었는데 달리 있었는데 뉴스버스 측에서 일방적으로 보도한 거 아니야. 그래서 셋 간에 사실 어떤 그 모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비판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뭐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가정을 이렇게 여러 차례 보탠 이제 음모론인데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면 7월 21일 날 자료를 받고요. 일부 그 다음에 8월 3일 날 저희가 이제 이진동 발행인하고 저하고 조성은 씨 같이 만났어요. 같이 만나서 밥 먹는 자리에서 저희는 빨리 써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유력 대선 후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써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조성은 씨는 지금 당장은 부담스럽다. 자기가 사업하는 것 때문에 그런 입장이었어서 거기서 그 8월 3일 이후로 사실 좀 계속 조성은 씨는 안 쓰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타임라인상 협의나 배려 뭐 이런 얘기가 끼어들 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조성은 씨가 이제 말 실수나 뭐 이런 거겠네요. 예. 그리고 조성은 씨 같은 경우는 배려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강행을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자, 손준성 보냄 요거는 지금 검찰에서 공수처에 넘길 때 이건 조작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검사가 관여되어 있다. 요 정도 이야기를 하고 넘겼습니다. 처음 보셨을 때도 손준성 보냄 이게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검증을 해보셨나요? 혹시라도. 제가 이제 조성은 씨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채팅방이 나가게 되면 자기라는 게 무조건 특정될 거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냈던 게 있었는데 그럼 계정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 자료 다 옮겨놓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자료 다 옮겨놨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방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손준성 보냄이 전부 확인이 됩니다. 해시값이 같거든요. 그렇죠. 다른 방으로 넘기면 손준성 보냄이 따라서 또 다른 방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또 치밀한 작전이 있으셨네요. 이거를 주면은 우리가 이걸 갖고 쓰겠다고 처음에 제가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렇게 전달받은 거 가지고 내가 받은 걸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은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것의 조작 가능성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사를 쓰셨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른 검사의 관여라고 라는 취지로 그 꼬리표를 붙여서 어쨌든 대검이 공수처에다가 이 사건을 이첩을 했어요. 혹시 다른 검사, 뭐 물론 압수수색됐던 분들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그 관여된 다른 검사에 대해서 뭐 취재하신 바나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기자들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누구 누군지는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이제 뭐 성씨하고 뭐 이제 위치 정도까지 나왔으니 네. 그 정도 언론 보도로 가름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예,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그 손준성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분, 그 다음에 96만 원 그 라임 김봉현 씨에게 술접대 받았던 막내 검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돼 있어서 법조 기자들은 지금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네네. 알고는 있지만 아직은 수사 중이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후에 그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지금 추가로 밝혀져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사실은 처음에 취재를 할 때는 이제 다른 검사들의 관여 정황까지 저희가 알고 취재를 했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셨죠. 예,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이제 총장의 이제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랬다라는 취재를 했던 거였는데 이번에 취재를 하고 수사 과정이 일부 보도가 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네. 그리고 윤 총장께서 작년이었나요? 국정감사에서 이제 대검의 총장의 보좌 조직이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예. 법상.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체 이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곳에서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네. 그 동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기. 네. 그 부분이 규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동기. 그리고 검찰청법에 따르면은 뭐 차장을 통해서 차장검사, 대검 차장을 통해서 그 총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네네. 손준성 검사가 당시 그 직책에서. 하지만은 실제로 운용된 것을 보면 이전부터 옛날 범정 때부터 운영됐던 걸 보면 범정 과장이 직접 총장에게 직보를 했죠. 그리고 3월 31일 날 MBC에서 그 채널A 소위 검언유착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 4월 1일, 4월 2일, 4일, 3일에 거쳐서 당시 대변인 권순정, 그다음에 손준성,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실 손준성,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부산에 있었던 차장검사 한동훈, 요 세 명이 같이 단톡방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거죠. 자, 동기와 이 사실 지시나 공모의 범위, 동기가 나오면 지시나 공모의 범위까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직접적 증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지금까지 취재를 해보니까 요런 부분에서 직접적 그 증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마음 먹기에 좀 달린 것 같은데. 마음 먹기 달렸다. 네, 근데 이제 손준성 검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네, 그래서 그 관여됐던 검사들이 혹은 주변에서 함께 이제 일을 했던 수사관들이 이제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손준성 검사와 그리고 그 주변에 말하자면 실명 판결문을 뽑아줬던 분, 뭐 이런 분들이겠죠. 어딘가에서는 뽑았을 테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동기는 밝혀질 수 있고 공모 범위도 밝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후속 보도 혹시 예정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서?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는 사실 프론티어로서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추가 취재되는 부분들도 결국에는 지금부터는 수사의 영역이잖아요. 네네. 네, 수사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 수사 정보를 저희가 뭐 어떻게 뭐 취재를 하다 보면은 갔다 온 사람도 만날 수 있고 하다 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네. 피의 사실 공표는 좀 조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피의 사실 공표는 조심하겠지만 후속 취재는 계속 팔로우해 가겠다. 프론티어가 마지막 마무리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버스 전혁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